안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아트 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때에 같을수록 미술과 음악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심리 치유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밤의 인문학, 오늘은 아트 테라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월 작가, 오늘도 역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은 예술을 통해서 혹시 마음을 치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술이 없었으면 이미 큰 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예. 큰 병요? 예, 그러니까 큰 마음의 병에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미술에 눈 뜬 게 첫 번째 배낭여행으로 유럽에 갔을 때, 네. 그때 독일과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과 스페인에 미술관 기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 기행을 제가 저 혼자만 국문과고 다른 모든 분들은 미술사 전공자들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배울 게 많았겠어요. 예. 예, 제가 제일 무식했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 미술에 대해서 해박하시니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그냥 유명한 미술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 미술관도 많이 가고 하루에 2개나 3개씩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충분히 돌아볼 시간이 있었네요. 충분히 돌아볼 시간이 있었고, 또 교과서나 이런 데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독특한 뭐 독일 표현주의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멋지고 또 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그때 눈을 뜨게 됐죠. 예.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예. 그림을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맞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는 그 즐거움도 알게 됐고, 예전에는 아름다움을 약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로 감상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봐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음악은 좀 낫죠. 음악은 저 혼자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혼자서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는데, 미술은 왠지 뭔가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미술을 이해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미술의 소질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약간 컴플렉스가 많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관에 가서 처음으로 그림을 보고,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그 독일의 노이에 박물관이라는 곳에 이집트 여인의 흉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네페르티티 흉상이라고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 한쪽 눈이 없어요. 네. 예, 네페르티티 흉상 보면 한쪽 눈이 없는데도 너무나 보존 상태가 너무 훌륭하고,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모나리자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여인의 흉상, 이집트 여왕의 흉상을 보고 계속 막 잠이 안 오고 막 가슴이 떨리고, 아름다움 앞에서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름다움 앞에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느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고, 아름다움 그 자체에서 우리가 치유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몸으로 느낀 거죠. 그러게요. 네. 뭐 어디서 책을 보고 배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그때 받았고, 미술을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좋은 전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전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삼청동에 가면 언제든 새로운 전시를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갤러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미술을 아무런 목적 없이, 제가 뭐 글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고, 아름다움 자체를 감상하는 것이 굉장히 치유적이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고, 나의 어떤 효율성이나 뭐 생존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 아름다움 자체가 삶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미술을 좋아하게 된 그 첫 번째 배낭여행이, 첫 번째 유럽 여행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우리나라도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외국 네.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에 네. 한 4-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냥 소풍 오듯이 와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맞아요.
우리는 외국의 유명 화가 뭐 무슨 전시한다 그러면은 카메라도 못 갖고 들어가고 뭐 그러잖아요. 너무 사진도 못 찍게 경건하고 하고. 엄숙하죠. 예. 거기는 그냥 사진 다 찍거든요. 플래시만 안 찍죠. 터뜨리면 되지. 예, 플래시만 주의하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 있게 해줘요. 예, 그래서 루브르 미술관도 그렇고 뭐 오르세 미술관도 그렇고 정말 유명한 미술관에도 미리 신청만 하면 네. 예, 미리 신청해 놓으면 이 그림을 몇 시간 동안 모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줘요. 예,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미술을 저도 예전에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네.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아예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당신이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봐라 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연필과 종이가 다 준비돼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뭔가 숙제도 아니고 네. 선생님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뭔가 그리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 어떤 그 좋은 공간에서 종이와 연필과 그리고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가득한 그 내셔널 갤러리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꼭 완벽하고 잘해야 되고 막 인정받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는 그 행위, 그 액션 자체가 요새 저는 힐링 액션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네. 뭔가 치유적인 몸짓인 거죠. 그래서 그냥 책으로 읽는 것도 좋은데 책에서 배운 거를 진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치료라는 개념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많이 쓰이게 됐지만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도 미술 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을 네. 치료했거든요. 그런 것이 그때는 되게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 시절에 미술 치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제도화된 미술 교육은 미술 치료는 없었고요. 융심리학 이제 상담을 받았잖아요. 네. 융에게 60회 이상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헤세에 대한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건데 융의 제자에게 이제 상담을 60회 이상 받으면서 융이 헤세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우울증은 그림을 통해서 치유될 거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치유될 거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헤세가 용기를 얻어서 사실 당시에 40살은 되게 많은 나이였거든요. 그렇죠. 예,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근데 헤세가 이제 4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림이냐 하면서. 그리고 또 이미 작가로 바쁜데 뭘 또 그림까지 배워서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냐고 사람들이 말렸는데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할 때는 이게 글쓰기가 직업일 때는 네. 글쓰기로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글쓰기가 직업이니까 글쓰기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고통스럽죠. 예, 돈도 네. 벌어야 되고 그리고 비평가들이 항상 그 비평에 노출돼 있으니까 글을 쓰는 것을 잠깐 쉬어줄 뭔가 예술적인 몸짓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특히 그 몬타뇰라라는 아름다운 스위스의 마을에서 살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항상 알프스가 보이는 곳이거든요. 예, 알프스가 그냥 뒷산에 있어요. 거의. 그래서 저도 책 때문에 가봤는데 이 몬타뇰라에서는 그냥 슬리퍼를 끌고 다녀도 예, 너무나 쉽게 알프스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작가님 책 읽었잖아요. 예.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데 살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거기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이나 살았거든요. 40년이나 살면서 헤세가 이제 걸작을 쏟아낸 거죠. 그런데 거기서 행복했던 것 중에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정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였던 거예요. 예, 정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간도 생기고 중년 이후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림 그리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헤세가 보면은 되게 우울한 얘기, 슬픈 얘기, 불안과 막 강박과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림은 완전히 평화로워요. 예, 완전히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 안 나오고 가끔 동물이 나와도 뭐 나비 정도? 예. 헤세가 그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헤세 그림 찾아보시면요. 예, 포탈에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아주 해맑은 수채화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나무들, 마을, 그리고 산을 많이 그려요. 알프스를 많이 그리고 호수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그걸 그림으로까지 그리니까 더 마음이 정화될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정화되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수채화를 제일 잘 그리는 사람 같다고 하면서 혼자 도취된 거죠. 자기 도취. 네. 그래서 그런 헤세의 좀 해맑은 성격이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기쁨을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굉장히 치유적인 것이었고 헤세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림 전시도 헤세 그림 전시도 한국에서 했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수채화협회 회장하시는 분인데요. 80대 들어서신 분인데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그랬던 분이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70년대 네. 그랬던 분이 그림을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예. 예. 단순히 뭐 그림 그리는 게 그냥 자기가 뭔가를 실현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치유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런 미술과 음악을 통해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냥 흠뻑 젖어서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또 최근에는 동물원의 멤버 김창기 씨가 노래가 필요한 날이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아직. 노래가 필요한 날요. 예, 노래가 필요한 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서문에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네. 김창기 씨가 굉장히 좀 모범생이잖아요. 공부도 엄청 잘하고 의사시고. 그래서 저는 약간 멀리서 볼 때는 이분은 뭐든지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김창기 씨는 자기가 굉장히 소심하고 서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많았는데 또 놀랍게도 ADHD를 앓으셨대요. 아, 그래요? 예, 성인 ADHD. 성인 ADHD가 훨씬 더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의사인데도 네. 예, 성인 ADHD를 앓으시면서도 또 소아들의 ADHD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정신과 의사분 중에 예. 본인 스스로가 앓고 있어서 저는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본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완벽하고 모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치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파 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주게 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도 아프시구나. 우리 상담사 선생님도 아프시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은 왜 심리학을 공부하세요? 심리학 그 전공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제가 아팠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울하고 불안한 것 때문에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좋아진 점이 뭐냐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신의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상 심리로 타인에게 그 아픔을 전가하는 거죠. 학대당한 사람이 학대한다 네. 한다는 거하고 비슷한 그게 참 거군요. 트라우마가 유전되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돼서 저희 엄마와 저와의 사이도 엄마의 해결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나에게 유전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이해하는 그 감성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노래가 필요한 날이라는 책에 보면 김창기 씨가 글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글이 막 화려한 문체라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솔직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하늘로 떠난 김광석 씨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기타도 잘 못 쳤고 노래는 더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죠. 여기서 빵 터졌어요.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낙제까지 해서 음악을 관두려는 저에게
김광석 씨가 당시에 이제 광석이라고 불렀죠. 친구니까. 광석이가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너는 노래를 잘 만들잖아. 내가 가수가 되면 네가 내 노래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 어린 친구가 마음이 너무 따뜻했던 거죠. 그러고 몇 년 후 우리는 그룹 동물원이 되었습니다. 동물원은 산울림의 김창완 선배가 만들어준 팀입니다. 창완이 형은 저를 과도하게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형이 왜 그러셨는지 몰랐고 형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웠죠. 왜냐는 질문에 그 김창완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만든 노래에 소심하고 불안한 주인공들이 좋아서. 너무 멋지죠. 예. 예, 그 소심하고 불안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잔을 채워주시곤 했대요. 그래서 그 김창완 형님과 저와 이렇게 김창기 씨와 이렇게 동물원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한동안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음악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연주하고 노래하고 작곡하고 그 자체가 김창기 씨의 마음을 많이 치유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저를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준 사람은 아내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의 힘인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아내가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아내는 저보다 100배쯤은 현명한 사람이어서 듣기 싫어도 아내 말을 들으면 득이 된다는 것을 차츰 인정하게 되셨대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느껴요. 나이 먹어가면서. 좋은 남자들은 그렇죠. 예, 끝까지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임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의학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면서 이 의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료라는 것을 직접 연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필요한 날이라는 책도 노래마다 그 노래의 치유적인 힘을 분석해요. 어떤 노래, 그러니까 네. 각 노래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노래가 이제 동물원의 해화동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리고 팝송도 많이 나오고요. 또 요새 뭐 옥상 달빛이라든지 젊은 가수들의 노래도 많이 나오고 노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가사가 있는 음악이 주는 그 위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분석을 해준 책이라서 이 글을 읽고 있으면 김광석 씨가 특히 많이 생각이 나요. 김광석 씨의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김광석에 대한 그리움만으로도 우리는 이어져 있다는 느낌? 김광석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왜 김광석 거리도 있잖아요. 네. 김광석 씨 좋아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김광석 씨 음악만 들으면 과거 자기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네, 그게 되게 씨,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들었던 음악.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이 평생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감정을 다시 느낄 때 그때 그 음악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실연당했을 때 들었던 음악, 네. 군대 갈 때 들었던 음악 이런 것들이 뭐 전쟁의 포성이나 연인에게 버림받을 때 찻집에서 흐르던 노래 같은 이런 것들이 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노래와 좋은 사람들과 내가 평생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이 동물원의 김창기 씨를 지켜주는 어떤 힘이 되었던 거죠. 음악 치유에 있어서 몇 가지 네.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책 소개해 주시면서 네. 미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리는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미술 치료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막 왈가닥인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림 그리게 하면서 도대체 뭐가 지금 귀가 없으면은 무슨 뜻이고 네. 뭐 집만 그리면은 무슨 뜻이고 이런 게 다 맞아요. 해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미술치료 상담은 다행히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음악 치료보다 미술 치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 미술 치료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삼아서 그림을 가르친다는 그 기분도 있으니까 엄마들이 부담 없이 네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면 왠지 아이한테 또 부담을 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술 치료는 그림 그리러 가는 거야. 약간 좀 더 쉬운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고 뭐 제 조카 같은 경우도 미술 치료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랑 막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아이가 손을 안 그리더래요. 사람을 그릴 때
특히 자기를 그릴 때 손을 안 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손을 안 그리냐고 이제 엄마가 물어봤더니 미술치료 상담사 선생님이 이 손을 안 그리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에게 너무 이제 혼이 많이 났거나 그리고 이것도 하지만 저것도 하지만 이제 너무 훈육을 하니까 그 훈육에 따라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라는 식의 그런 것을 듣고서 엄마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제 동생이. 그래서 아 내가 아이를 좀 더 풀어줘야 되겠구나. 또 내가 힘든 것을 가지고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푼 것은 아닌지 그걸 많이 반성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유라는 것은 사실 가족 안에서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가족이 함께 가는 게 좋아요. 예, 가족이 함께 가서 네. 엄마도 그리고 아들도 그리고 딸도 그리면 너무 좋은 거죠.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같이 그리면 더 좋은데 시간이 된다면 둘씩이라도 가서 보호자로서 따라가서 엄마도 참여하고 예, 아들, 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 치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트라우마는 가족 전체의 상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 대신 미술은 훨씬 더 좀 재미도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뭔가 색칠하고 형태를 만드는 것을 느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 자체가 치유적인 데다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좀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아, 이 그림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하면서 뭔가 그 그림을 매개로 삼아서 상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음악 연주 같은 것도 그냥 시도해 보고요. 네. 요즘 뭐 그런 클럽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미술도 뭐 따로 미술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습작하듯이 편안하게 그려보는 것도 그거 행위 자체가 마음에 치유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색칠 공부 책도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것도 미술 네. 치료의 일종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